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그 공부하실 물건은,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2024 타경의 11961. 제가 이제 어저께 한번 그 방송을 올려드렸는데, 그 방송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매 공부를 하는 그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 물건을 지금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매 기초반이니 중급반이니 뭐 이런 거 어떤 레벨링은 꼭 필요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나는 무조건 운동을 하면 선수로 가서 수익 행위를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취미 생활로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 거니까 굳이 어디 경쟁하는 곳에 나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매라는 것을 내가 궁극의 어떤 그 끝까지 내가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경지에 오르도록 실력을 쌓아 나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나는 물건을 이렇게 하나 둘 내가 지금 현재 손에 있는 돈 얼마로 물건을 낙찰받아서 돈을 벌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나는 공부보다는 그냥 바로 돈 벌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가 가서 우리가 그 취미 생활을 해도 누구나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나는 취미 생활 이거를 평생을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듯이, 경매라는 것도 보면은 이 그 뜻이 큰 사람들은 그만큼 깊게 파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깊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급도 나뉘고 중급도 나뉘고 실전도 나뉘는 거죠. 그래서 짧게 갈 사람은 짧게 가는 대로 공부할 코스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을 들여다보는 습관들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항상 경매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디 이제 싸구려 경매 사이트 같은 거를 이제 뒤지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학원에서 친구들끼리 돈을 일부씩 걷어가지고 그거를 뭐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요 동네 쓰레빠 신고 마실 가는 정도로 경매를 대하는구나라고 보시면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경매라는 거가 굉장히 크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 경매 사이트 하나 뒤지고 그걸 하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수준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예. 이런 거 좋은 멘트 하나 던져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올바른 경매인의 자세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자, 이 물건은 이제 다가구예요. 이렇게 사진으로 쭉 보셔도 이제 다가구 같이 보이죠. 그리고 막 전봇대에 줄이 이렇게 줄줄줄줄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미줄처럼 쭉쭉 뻗어 있는 거 보면은 인근에도 다 이런 다가구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보시면, 자, 사진을 크게 보도록 하죠. 뭐 집은 보면은 번듯해요. 그 다음에 좀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기운이 나빠 보이지는 않죠. 뭔가 우리가 이제 경매할 때 보면 나온 사진을 굉장히 못 찍는 그 집행관들이 있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물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성격이 어둡고, 그러면 항상 어두운 때 가서 어둡게 사진을 찍어야 내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격이 밝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흔하게 찍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물건을 검색할 때 이 물건을 가지고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에 대한 선입견이 좀 생기게 마련이죠. 이 경우는 사진을 참 잘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관이 나름 공을 좀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중앙에 배치하는 거나 어떤 경우는 이런 그 라인들도 잘 못 맞추는 사람이 사진 찍어 놓는 경우 있죠. 이거 딱 보면은 좀 뭔가 의식 있는 사람이 가서 좀 찍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상은 뭐 매각 물건 명세서 또 볼까요? 지금 이거는 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물건의 이제 기본 정보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5 한 사람만 지금 뭐 점유자가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집은 한 12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지? 다 공실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 끝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에 이제 일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냐. 여기에 일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 아하. 지금 마우스 클릭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일반 건축물이라 적혀 있느냐, 뭐, 여기에 뭐가 이제 안 좋은 게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죠. 여기 4가구 해서 총 12가구 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에 보면은, 여기 뭐 건물 있고, 어쩌고저쩌고, 김미경 씨 있고, 본 건물 중 1층 요걸로 되어 있더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볼 때 이제 보통 이제 협회에서는 일회독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문건 송달 내역도 좀 이렇게 쭉 봐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점유자, 뭐 근저당권자 뭐 이런 거 있어서 특별한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계속 기본 정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5평, 93평. 그러니까 이제 땅 자체가 50평짜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통상 50평대부터 잘라야 뭔가 모양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면은 한 50평대에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면 이제 숫자가 우리 마음을 딱 땡기죠. 3억 2천인데 7,700이다. 이렇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이 7,700 그러면은 앞에 선순위 대항력이 뭐가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하기 마련이죠. 그냥 호 7천으로 내가 이 물건을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억 2천이 7,700이니까 정말로 땡기죠. 생각이 많이 땡기는 물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뭐 공원 인근이니 어쩌니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럼 권리 분석도 한번 볼까요? 권리 분석. 이제 권리 분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항상 권리 분석에는 소멸 기준 권리부터 찾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근저당입니다. 이게 보면은 SMC 공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7,800을 빌려줬는데 2004년에 이제 샀는데 2015년에 이제 빚을 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꽤 오랜 세월 동안에는 큰 빚이 없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 17년 때 또 1억 4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죠. 같은 데인데 지금 보면 한 2억 정도 대출해 준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구 금액이 한 8,2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다 소멸되는 것이고 여기에 근저당권이 2015년인데 김미경 씨는 2019년이니까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입신고에서는 대항력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명도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깨끗하다. 그 다음에 건물의 외관하고 기본정보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입지를 볼 때는 항상 지도를 좀 큰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저께 했었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지는 항상 도로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불구죽죽한 것들은 다 이제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를 딱 봐도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파트촌이고 여기는 이제 빌라촌이나 그 다음에 있는 단독 다가구촌이겠구나 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나쁘지 않죠. 여기도 아파트촌 있고 뭐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 이제 구미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이걸 보고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이걸 보고 입지를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총 거리가 2.7km면 사실상은 그냥 하루에 뭐 몇만 보씩 걷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도 걸어서도 출퇴근할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긴 하죠. 차로는 뭐 금방이겠죠. 차로는. 자, 근데 이 지역에서도 이게 보면은 제일 싼 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일 싼 지역. 원래 이 구미공단이 한참 날릴 때는 구미에 이런 원룸텔들이 부족했죠.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에가 이제 주택 취락 지역으로 여기가 다 다가구촌인 거예요. 한번 로드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입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걸로 하지 말고 다시
그냥 어떻게 봐야 되지? 자, 이렇게. 요거, 이렇게 보이시죠? 예. 동로 깨끗해요. 이렇게 물건지까지 가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회전을 딱 해서, 이렇게. 이 집 같으죠? 좀 더 가야 되구나. 이 집이구나. 그죠? 요 집 같아요. 요거. 맞죠? 자, 그래서 동네가 보면 쭉 다가구입니다. 쭉쭉. 쭉쭉. 항상 이게 너무 많이 뭉치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상권들도 그렇고 하지만은, 다가구가 막 뭉쳐 있어.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공동 슬러마가 되기가 굉장히 그럴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가더라도 막 뭐가 막 뭉쳐 있어. 상가들이 계속 상가 그러면은 그 상가들이 전체적으로 공실을 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가 좀 어둡죠.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다가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은 뭐 잘 되면 막 사람들이 앞에 막 다니고 막 하겠지만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다가구가 띄엄띄엄 있는데 내가 그 경매난 걸 사는 경우하고 막 뭉쳐 있는 데 사면은 이제 경쟁은 기본적으로 전제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된다라는 것은 관리가 잘 돼 있거나 또는 그 수요가 이제 그 부족할 때 공급이 너무 많죠, 집이. 그럴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임대차 관계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집이 너무 많은데 경매 나와. 그러면 벌써 우리는 마음속으로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죠. 왜? 유사 물건이 많을수록 위기감을 느끼죠. 항상 희소성이 중요한 거니까. 희소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희소성.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물건이 나와 있는 물건이 적으면은 반드시 그 매매나 이런 전세 월세도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그 지역을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유사 매물의 동태를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걸 다 이제 스파레주에서 이제 지도하는 것들인데, 리스크를 관리하고 추정하려면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야 되고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조사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면은 딱 봐도 이 지역이 나쁜 거는 아니고 도로도 잘 닦여 있는데 구미공단에 대한 어떤 그 인식도를 조사하는 게 필요하죠. 그 조사하는 방법에는 시세조사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죠. 자료라는 것은 기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지역의 그 각각의 그 관할관청에서 나와 있는 어떤 정책, 예고된 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진 않지만 구미공단이 옛날 말이죠. 요즘에야 뭐 얼마 전에 이제 현대제철도 나가버린다고 그러고 현대자동차도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데 큰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고 여기에 있는 이제 구미공단 쪽에 있는 경공업 같은 거가 죽기 시작하면 중국에 이제 제조업이 넘어가면서 나타난 현실인데 지금의 그 미국에서의 그 보복 관세 이런 것도 사실은 전 세계의 중국으로 인한 제조업에 대해서 다 뺏긴 거거든요. 싼 데에서 공급받다 보니까 미국 본토의 제조업이 망가진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제조업이 굉장히 국가의 돈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존하면서 중국의 싼 물건을 받아들이면서 국내의 어떤 그 산업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그 산업을 보호하려면은 산업 스파이나 저작권법을 국가가 좀 보호해주면 좋았겠죠. 근데 그런 걸 안 해주다 보니까 다 기술 뺏기고 내리막을 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의 경매 물건의 유래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조사 포인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가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다가구들의 전체적인 시세가 첫째 궁금하고, 그죠? 그 시세라는 거는 요즘에 전세 사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일단 빼고 월세에 대한 거가 좀 필요하겠죠. 월세를 얼마를 받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대출은 되기는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대출은 되기는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월세는 얼마를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이제 원룸, 투룸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옵션의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까지 옵션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조사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월세만 살릴 건지 아니면 월세를 살리다가 나중에 매매까지 시도해 볼 것인지, 그러면은 이 매매가 나와 있었을 때 이게 얼만큼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지, 아니면은 거의 그 매매는 어느 정도 한 10%까지 포기하고 월세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운영소득을 얻은 다음에 그냥 그 나중에는 조금만 그 이익 보고 팔아치워버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경우에 재산세는 얼마가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경우에 이제 수리, 수선의 대상이 이제 물론 현장 가셔서 아셔야 되겠지만, 수리하고 수선의 포인트는 어느 정도이고, 주기적으로 얼마 정도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도 분석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존 등기는 2003년에 했으니까 약 20한 2, 3년 됐고, 근데 외관상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그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인천에 있는 빌라에 비하면 굉장히 깔끔하죠. 거기는 앞에서부터 페인트부터 그냥 죽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7,000원에 낙찰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은 7,700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땡기는 요소가 되겠죠. 이게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 포인트는 설명드렸고, 장점하고 단점을 볼까요? 장단점을 보자. 첫째, 장점이라면은 이 물건이 이제 싼 가격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매우 싸다. 특히 장점이죠. 이거는 뭐 인천에 그 있는 흔한 빌라의 그 가격 수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한 1억 한 몇천 정도만 해도 서울 경기권에서의 작은 빌라나 원룸 투룸 정도의 매매가에 불과한데, 이게 이제 7,700이니까 야 싸다라는 게 첫째 장점이 되겠다. 가장 큰 장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외관이 크게 손이 들 것 같지 않은 느낌의 것이 보이죠. 사진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옥상도 보면 크게 방수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괜찮고, 샷시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 괜찮아 보인다. 그죠? 나름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큰 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그 다가구들이 있는 와중에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경쟁과 경합 속에서 나름 그 노후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라면은 이게 과연 매매가 될까? 특히 요즘 같은 경기에는 매매는 안 될 수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단점을 장점으로 인식하려면은 나는 매매는 생각을 안 하거나 나중에 생각해야 되겠다. 나중 몇 년 후에. 이렇게 보면은 큰 단점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싼긴 싼데 12세대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대출을 안 해줄 거라는 거죠. 지금 대출 쪽에도 보면은 요즘에는 막 방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지금 이 지역에 방빼기를 하면은 한 개당 2,500만 원씩 뺀다는 것이죠. 10개면 2억 5천을 빼는데 이 집이 지금 12개인데 7,700인데 빼고 남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권에서의 작은 빌라를 살 때는 대출이 뭐 70도 되고 80도 되고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탁으로 해서 90%까지 되는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에 따라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물건은 생으로 내 돈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1억 한 3, 4천을 퇴직하고 나가서 갖고 있다. 근데 때마침 집도 구미나 대구 근처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차라리 낮은 금액에 살짝 질러서 잡아서 그거를 이제 월세를 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통상 여기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수도권처럼 뭐 500에 얼마, 1000에 얼마, 2000에 얼마 이런 데는 아니고 100에 얼마, 200에 얼마 또는 50에 얼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좀 충격적이긴 하죠.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50만 원 받고 빌려줘.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50에 15에서 20 정도면은 거의 공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경쟁이 붙는 거죠. 사람은 적게와 경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구미산업단지하고 무관하게 나라 전체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서울 수도권도 빈 공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특히나 이런 그 쪽에는 이제 공실률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뭐 50에 15만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600에 180만 원 정도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180만 원이면은 한 달에 180이죠. 그러면 1년이면은 이제 2160, 180이면 10달이면 1800이죠. 두 달이면은 360이니까. 맞죠? 2160이 됩니다. 그럼 2160을 수익률 한 10%로 감안했을 때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이 집의 시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보통 10%면 사실 높은 거죠. 은행 이자가 3% 정도인데,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통상적으로, 한 2억 정도를 시세라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10%를. 왜냐면 원래 한 6%, 7%대의 매물이 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6%의 물건을 사려고는 안 할 것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은행에 1억을 넣어놨을 때 6%면 600만 원 버는 거죠. 그러나 10%면 월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이거는 1년에 2천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1억으로 사서 이거를 세를 15만 원? 15만 원씩만 받아도 180이고 1년에 2천만 원이니까 1억을 투자해서 현금으로 2천만 원을 2160을 뺀다고 봤을 때 물론 리스크 없이 그냥 다 공실이 찼다는 전제고 실제 이 정도 가격이면 공실이 다 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1억을 생으로 투자해도 2천만 원씩 연수익이 생기면 5년이면은 내 투자 원금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는 2억 정도가 시세로 봤을 때 그냥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10%가 1대 2억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뭐 2억에 바로 못 넘기더라도 뭐 예를 들면 1억 한 6, 7천에 5천에 넘겠다고 막 해보시죠. 그래도 실제로는 이제 차익도 한 4천 벌면서 1년에 2천씩 땡기다가 막판에 탁 던져버려도 한 4천을 벌었을 때 그러면 그 1억이란 돈이 괜찮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물건으로 이렇게 그 투자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는 월세를 좀 받고 싶고 이 지역에서 내가 잘 알고 토박이야. 그러면은 해볼 만한 것이다.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그 7천짜리 다가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벽돌 무게값만 해도 그거보다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그 관점에서는 좋은 물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싸니까요. 그래서 이거가 뭐 이제 그렇다고 여기 3억이 감정이라고 해서 3억짜리는 아니고 그 정도로는 거래가 될 만한 경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그냥 한 2억 정도 보시는 게 올라 보인다. 라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 물건으로 급매 물건 나온 건 14%짜리도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급한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물건 자체는 오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도 봐서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물건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서울 경기 사람들이 연고 없이 여기 가서 내가 한 칸을 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도 1억 가지고 내가 뭘 하기가 너무 자신감이 없는데 이런 걸로 해보면 어떨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도 되겠죠. 아니면 이제 경매 공부를 내가 한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보러 다니시는 용도를 할 때 이런 물건을 그 현장 가서 답사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다가구는 특히나 조사할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죠. 아까 말한 옵션에 관한 비교, 옵션이 좀 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교, 그 다음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